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 후폭풍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윤리위에 제소하자 한국당도 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제소했습니다.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가수 정준영 씨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 씨가 내일 나란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경찰이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 수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정준영 씨와 승리 씨의 소속사는 각각 두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의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청탁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승리 씨와 정준영 씨의 단체 카톡방에 언급되면서 파악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오는 2022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하자 여기에 맞서 한국당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 또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했습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볼성 사나운 비방전만 남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망언으로 국회법의 품위 유지 의무와 모욕 발언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극우단체인 태극기 부대의 대변인이라는 험한 말까지 쏟아내며 당장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측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 집단이 써준 연설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징계안 제출에 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까지 개최한 한국당은 과거 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정당한 발언을 막아 의회 민주주의를 어겼다며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모두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의회 장악 폭거입니다. 대통령 비판했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 공포, 정치,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명백히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두 정당의 정면 충돌에 다른 정당들은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둘 다 잘한 것 없다며 거대 양당이 구태 정치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막말과 고성, 몸싸움으로 얼룩진 구태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과 싸움의 정치를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사상 초유의 양당 지도부 맞제소라는 난타전으로 번지면서 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은 거세지고 정치권을 바라보는 여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 같은 강대강 충돌, 강대강 대치는 전국의 주도권을 주기 위한 여야의 전략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당장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거라는 해석도 있는데 반면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파 포로 정권,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 센터에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쏘아붙인 이 한마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고 국회는 순간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니 교섭단체 대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째 대통령을 무슨 김정숙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는 일단 한국당 내부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위상은 중진 의원들의 지지 발언에서 보듯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를 겁박하는 것은 제1야당을 겁박하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완패와 릴레이 단식 농성 등 일부 전략적 실패를 딛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제야 자리를 잡았다고 점수를 줬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은 국정농단 이후 처음으로 당 지지율이 30%를 넘었다는 자신감에 4.3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닭 모가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당의 무차별 공세를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부는 혐오의 정치이자 목리, 앞길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에다 국민과 헌법까지 모독한 것이라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뽑은 국민과 또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이 모든 것을 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악화 등으로 인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 성과가 없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 악재가 겹쳤는데 전국 주도권을 여기서 내줬다가는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여당을 할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악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참 참담한 생각이 들었는데, 여야가 각각 처한 처지와 나름의 계산이야 있겠지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침이 본회의장을 채운 의원들에게 과연 전달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YTN 이만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당정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청은 올해로 일몰이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까지 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세제 개편안은 오는 7월에나 제출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서둘러 일몰 연장을 결정한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때문입니다. 최근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카드 공제를 내년부터는 없애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청이 서둘러 불 끄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자리에서 해명이나 설명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해명이라기보다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당에 설명을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당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합의를 도출합니다. 1999년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매번 2, 3년씩 연장해 왔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제도에 직장인들은 당연한 세금 공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국회에서는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줄여 서서히 없애자는 의견과 아예 기본 공제로 만들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중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간주하고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LPG 차량은 누구나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올해 들어 2달이 넘도록 단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국회가 드디어 8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 최근 이슈가 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담긴 법안이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다니는 모든 학교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함께 공기 정화기가 설치됩니다. 휘발유 차량보다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LPG 차량도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지만 모든 계층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좌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서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의 중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나 대형 선박들은 미세먼지 저감 설비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자체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돼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하면 정부는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난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는 정부의 예비비를 미세먼지 해소와 피해 복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미세먼지 문제와 대책을 연구하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도 만들어집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대기 관리 권역 지정 제도를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전국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이처럼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효성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연비 면에서 LPG의 경쟁력이 크지 않아서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업계의 반응도 썰렁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운전자들은 일단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LPG 차량 살 의향이 있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특히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럼요, 사야죠, 당연히. 당연히 차를 바꿀 때는 LPG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LPG 차로 바꾸거나 새로 살 때 LPG 차량으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없어요, LPG 차량. 예전에 타봤었는데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실제 최근 LPG 가격은 경유 가격의 63%, 휘발유 값의 58% 수준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LPG 값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싸지만 연비까지 고려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5만 원어치를 넣고 갈 수 있는 거리가 휘발유보다는 길지만 경유차보다는 100km 이상 적어 연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같은 값을 내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는 LPG차를 소비자들이 환경보호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살 것인가는 회의적입니다. 연비 부분들이 썩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제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세니까 하이브리드나 그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번 조치로 LPG 차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료 효율이 좀 떨어지고 또 친환경차들이 최근에 보급이 많이 돼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바로 그 수요들이 다 LPG로 갈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 비해 LPG 충전소가 적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지만 정유나 가스업계는 충전소를 늘릴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모처럼 뜻을 모아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LPG차 전면 허용 법안을 내놨지만 운전자나 업계 모두 냉담한 반응이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렇게 LPG 차량 규제 완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37년 만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누구나 살 수 있게 됐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퀵터뷰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급된 게 1982년이니까 이제 37년 만에 규제가 완화되는 셈인데 먼저 네. 우리나라에만 이 LPG 규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1982년에 LPG가 도입이 될 때는 국내에서 이 석유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LPG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용 LPG로 사용하기에는 수요처가 적어가지고 차를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일반 전체적으로 열어주진 않고 장애인차라든지 관공용이나 아니면 렌트라든지 이런 쪽만 열어주면서 또 세금에 대한 것들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매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37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LPG 차가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하는 물량보다 해외에서 이 LPG를 수입한다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37년 만에 규제를 푼 것은 결국 미세먼지 때문인데 어떻습니까? 일반 가솔린, 디젤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좀 LPG 차량의 미세먼지 발생 정도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결과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 예를 들어서 휘발유 디젤 수요를 일부 전환하게 되면은 자동차 배출 유해가스 중에서 우리가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4,900톤, 또 미세먼지 자체도 48톤 감소하고 또 전체적인 환경 피해 비용이 3,600억 정도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요새 미세먼지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특히 그 노후화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1톤 트럭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노후화 정도가 오래된 것이 많은 것이 생계형이 많고요. 또 이 택배형 같은 경우도 1톤 트럭인데 다 디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배출되는데 지금 현재 LPG 1톤 트럭 같은 것이 생산되는데 이 부분으로 대체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 다양한 차종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혀준다는 또 환경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일석삼조 네. 효과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미세먼지라는 어떤 환경적인 시각에선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좀 소비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인터뷰를 보니까 뭐 의향이 있다, 반갑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뭐 겨울철에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고민된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실제로 좀 기능적인 면에서 다른 차량들과 비교해서 어떤 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일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충전소가 약간 아직 적다는 부분들.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LP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지방에 내려가면 충전소만 보면 가득 채우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확대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걱정하는 게 겨울철 시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네. 예전과 같이 뭐 언다든지 해서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탈피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LPG 엔진에 대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비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연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만은 가격은 또 한 가솔린 대비해서 약 50%, 58%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성비 두 가지를 겸비를 하더라도 실제로 연비 측면에서 아주 불리하지는 않다는 거죠. 즉 생계형이면서도 그러면서 친환경적인 부분들 가미가 됐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네. 지금 정부에서 허가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메이커에서 얼마만큼 LPG 차량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보여주느냐의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 해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미 LPG 차량 말고도 친환경차 하면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고 전기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LPG 자동차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일단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과도기 모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가 활성화되어 있고 수소차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간 과도기 모델로서 LPG 차량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즉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37년 만에 좀 풀어서 늦은 감이 좀 있다는 부분들 아닌데
이 지제라도 풀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 메이커를 좀 설득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차종이 나올 수 있게끔, 즉 같은 차종에 가솔린 디젤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LPG 엔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현대차를 비롯해서 몇 가지 LPG 엔진이 이미 최첨단으로 직접 분사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차종을 통해서 다양한 파생 기종이 나오게 되면은 소비자의 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선시해야 될 것은 자동차 메이커가 다양한 LPG 차종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문화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지금 LPG 자동차가 늘어날 경우에는 이제 수입이 줄어들게 될 정유업계 반발도 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바닥, 물 밑에 로비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결국은 국내는 180만 대 정도 내외가 차량이 판매되고 있는 재료섬 싸움입니다. LPG가 늘어나면은 경유 휘발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석유 업계하고 LPG 업계에 대한 어떤 이 밀고 당기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LPG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 경유나 휘발유에 대한 부분들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거리는 많이 제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인 부분들, 또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게 해준다는 부분들,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정부가 접근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큰 그림을 갖고 접근하면서도 이제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여기까지 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 정준영 씨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2월 2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면허정지 수치로 차를 몰다가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승리, 정준영 씨와 함께 한 단체 카톡방을 통해 당시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경찰에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경찰이 자신의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경찰이 뒤를 봐주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표현이 나와 연루된 것이 없는지 철저히 내사하고 있다며 최 씨와 해당 경찰 사이 청탁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승리 씨와 정준영 씨가 내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찰은 버닝썬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1차 조사를 받았던 빅뱅의 멤버 승리. 결과를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당신은 피내사자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첫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강남의 한 클럽에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오후에 소환되는 승리에 앞서 오전엔 정준영 씨가 경찰에 출석합니다. 해외 촬영을 중단하고 황급히 국내로 돌아온 지 이틀 만입니다. 경찰은 정 씨가 승리,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와 함께 있는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닝썬과 경찰 유착의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한 차례 영장 신청이 반려됐던 경찰은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 씨가 강 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CCTV 등을 통해 대책 모의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클럽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정 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했던 사설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8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에 있는 포렌식 업체에서 휴대전화 복구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로 여자친구에게 고소됐을 때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곳입니다. 정 씨는 당시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고장이나 사설 보관업체에 맡겼다며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불법 성관계 동영상 촬영과 빅뱅 승리의 성접대 알선 관련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이 이 사설 업체에서 복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에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이 연예인 성관계 동영상 촬영 파문으로 번진 가운데 내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감용 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민감용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정준영 씨가 이미 몇 달 전에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준영 씨와 승리 씨의 소속사는 각각 이들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된 셈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이커스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인 정준영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정준영이 그동안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낸 뒤였습니다. 메이커스는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준영과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정준영이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준영은 C9 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고 지난 1월 메이커스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정준영이 받은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13년간 한 식구였던 승리와 전속 계약을 끝냈습니다. YG는 승리의 요청을 수용해 전속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면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갖가지 의혹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초기 문자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끝까지 승리를 보호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많은 기획사들의 영입 대상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살균제 원료를 독점 공급했던 SK케미칼 임원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살균제의 유해성이 의심되는 연구 문건을 SK케미칼이 최근까지 숨겨놓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대표는 지난 2016년 국정조사에서 이 문건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K케미칼은 1990년대 초반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이영순 교수팀에 유해성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연구팀은 6개월에 걸친 실험 끝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백혈구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제품 출시를 강행했고 2016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정조사에서 연구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문건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흡입 독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안정성 확인했다고 했지만 아직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지금 현재 그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도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이 연구 보고서가 최근까지 관계자의 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직 간부의 하드디스크에서 유해성 연구 보고서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해당 연구 보고서를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철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국정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2016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기가 종료돼 고발이 어려운 만큼 위증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 피해자 측은 국회에 개정안 발의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나 국회의 회기가 끝난 이후에도 증인이 만약에 위증을 했다면 일정 기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안에 위증죄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해성 연구보고 내용을 감춘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국회 위증도 의심되는 상황이고 특히 SK케미칼은 살균제 유해성을 감추려고 2013년부터 조직적으로 은폐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질병관리본부는 대대적인 피해 의심 사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SK케미칼은 당시 박철현 부사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대응팀을 꾸렸습니다. 1994년 가습기 메이트 개발 과정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유해성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SK케미칼이 유해성 관련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연구자료 등 내부 문건을 비밀리에 관리한 겁니다. 앞서 2016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옥시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SK케미칼은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SK케미칼 임원들이 자료 은폐에 관여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전직 간부가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들이 삭제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SK케미칼 임원들이 해당 간부에게 연락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박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임원이 구속될 경우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감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만큼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자택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됐고 다른 외상 흔적이 없어 송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자신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를 6시간 앞둔 이른 새벽입니다. 12층인가 몇 층이 11층인가 그렇다고 한 것 같네. 마당에 이렇게 왔다 갔다 사진 찍고 한 것만 봤어. 집안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외상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송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가 발견된 점하고 시신이 발견된 위치 정황으로 봐서는 타살 혐의 쪽으로 보고요. 송 씨는 지난 2015년 온라인에 남겨진 개인 신상 정보를 지우는 이른바 이칠 권리를 주장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송 씨 인생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에 비난 여론이 들끓은 겁니다. 일하지 말고 X나게 가자 그냥. 일하지 마. 이리 와. 직원은 고소장에서 3년 동안 송 씨에게 무차별 폭행과 청부살인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원이 자신이 저지른 횡령배임을 감추려고 폭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부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송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공판에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측근들을 향해 미소도 짓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구인장이 발부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건부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 사실상 자택 구금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방 후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찰과 경호 인력으로 취재진 접근까지 차단한 채 주변 도움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측근과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미소를 보이며 가볍게 눈인사를 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재판은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하며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장소를 분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줄줄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고려한 듯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주겠다며 구인장 발부 여부는 사안마다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으로 기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이 변호사가 이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며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항소심 재판이 이번 구인영장 발부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올해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겠다는 올해 업무 목표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공수처의 설치와 함께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해 경찰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기 전까지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과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제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한 주택에서 4년 전 가출 신고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았던 친한 언니 부부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주택 2층 베란다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8일. 지난 2015년 가출 신고가 접수된 20대 여성 B씨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살 많은 언니 A씨에게 지난 2014년 말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경북 구미의 공장에서 일했던 B씨는 함께 일했던 A씨의 제안으로 부산으로 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 남편과 부적절한 사이라는 의심이 생겨 사이가 틀어졌고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살던 중 이들 부부에게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일부 자백에 그런데 화가 나서 죽이고 싶도록 때렸다. 이런 진술이 일부 있습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B씨를 살해한 뒤 동생을 불러 시신을 집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들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이야기하며 들통났습니다. 최근 남편과 이혼한 A씨가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술김에 털어놨고 경찰 신고로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A씨 부부와 동생을 구속하고 국과수에 B씨의 사망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10대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40대 여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11시 반쯤 경북 경산의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중앙분리대를 밟고 지나간 차는 그대로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승용차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고 중앙선을 넘은 차도 끔찍한 사고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꽝 소리 났어요. 진짜로 안에 있는데 진짜로 꽝 소리 났어요.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요. 이 사고로 마주오던 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부터 의식이 없었어요. 저희가 다 확인했거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가서 문 열고 막 했었거든요. 선을 넘은 차를 몬 사람은 17살 A군. 운전면허도 없는 A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차에는 함께 술을 마신 동갑내기 친구와 41살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단 술을 먹었어요. 취소 추시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은 친구고 하나는 나이가 성인입니다. 경찰은 A군과 동승자 등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사우나 화재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실한 시설 관리와 형식적 점검 등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이후에도 별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오전 일어난 대구 사우나 화재.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불이 난 건물 4층의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시설이 낡아 오작동이 잦자 담당자가 경보기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연기가 그 현장에서 쏟아지고 나오더라고요. 연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불길이 쏟아지고 비상벨 소리를 못 들었어요. 불이 나자 사우나 업주와 종업원들은 몸을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을 때 사우나에는 목욕하거나 잠자는 등 손님이 20명이나 있었습니다. 종사자들은 비상구 위치 등 내부 구조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가 운영위원장은 친척을 소방관리자로 등록하고 업무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방서 직원도 화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놓고도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우나 업주와 상가 운영위원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과 소방공무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지난달 28일 부산 광안대교에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 지금도 일부 구간 차량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밀 진단 결과 균열이 생긴 부분만 복구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000톤급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하면서 광안대교에 난 피해는 크게 2가지입니다. 도로 아래 철제 구조물이 찢어지거나 뒤틀렸고 교량에 생긴 충격을 줄여주는 교자 장치 아래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진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이런 피해가 복구 공사만 끝난다면 교량 안전에 지장을 줄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교각은 전반적으로 보면 큰 손상이 없는 부분적으로 보수만 해도 이 정도의 손상을 받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찢어지거나 뒤틀린 부분은 잘라내 새로 용접하고 균열이 있는 곳으로는 회반죽을 부어 메우는 복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진단을 마치면 설계를 하고 설계를 마치면 시공을 하는 식으로 복구 공사를 진행하면 4달가량 걸리는데 부산시는 진단 과정에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 과정에서 시공을 진행해 2달 안에 모든 과정을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하는 거나 차이가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 절차를 안 했을 겁니다. 이 전문가들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교각 앞에 충돌 방지 구조물을 세우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1,000억 원이나 드는 데다 소형 선박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5월 1일부터 일부 통제가 해제되면서 광안대교는 사고 전과 같이 정상 운영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우리 군은 국방부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외형이 거의 복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대면 보고에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외관상 복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복구 시기는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열린 하노이 회담 이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구가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전에도 참관단이 현장을 방문하기 전 페인트 칠을 하는 등 시설을 보수하고 단장한 적이 있다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외부 사찰단의 방문에 대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를 위한 기능이 복구가 된다고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을 쏘려면 발사체 운반 등 사전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완전히 별개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동창리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됐다는 미 언론들의 보도를 사실상 부인하는 셈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움직임만으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은 다만 동창리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과 관련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하에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상회담 결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의 협상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상세한 입장을 교환하고 많은 사안에 대해 차이를 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국무부 입장 먼저 보셨는데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미가 본격적으로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또 개성공단의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가 진전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 장비의 북한 반입으로 제동이 걸린 이산가족 화상상봉. 유엔 대북제재위의 문턱은 넘었지만 미국 독자 제재가 남아 있습니다. 한미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인도적 사안이지만 면제 절차가 까다로워 하노이 회담 이후에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워킹그룹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안보리 제재 면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미국하고도 그 원만히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실무진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난 6일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8번째 신청한 방북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방북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와는 무관하지만 정부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검토해 왔습니다. 앞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선 정부가 먼저 이 문제를 꺼내자 미국이 논의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정상 간 합의가 잘 되면 재개까진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기대도 물 건너갔습니다.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북미 회담이 좀 결렬되면서 업체들이 상당히 피로도도 누적되고 가서 시설이라도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인데 미국 쪽에서 이렇게 좀 탐탁지 않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번 실무협의체는 특히 남북관계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핵화와 대북 제재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속도도 기존의 서행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학급 확충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나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기업 지원을 받은 병설 유치원이 속속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치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출자금을 마련하고 시설을 임대하는 우여곡절 속에 이룬 성과입니다. 교육청은 새로운 형태의 실험인 협동조합 유치원의 성공을 위해 공영형으로의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협동해서 운영하시기도 쉽지 않아요.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바로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정할 겁니다.
법인 전환과 개방 이사제를 도입해 공영형으로 바뀌게 되면 인건비와 교구, 교재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업 지원으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은 협약을 맺고 올해 50억 원을 들여 211학급을 신설합니다. 당초 이달까지 692학급 증설 계획이었는데 703학급으로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빨리 이제 기간을 당겨서 병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급 확충과 더불어 국공립 유치원에 부족한 돌봄 서비스와 통학 차량도 단계적으로 늘려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법 개정이 늦어진 데다 이미 새 학기가 시작돼 본격적인 적용은 2학기나 돼야 할 전망입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던 기존 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새 학기가 이미 시작돼 당장 1학기에 1, 2학년 방과 후 영어가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업은 2학기에나 각 학교가 시행할 전망입니다. 단 3월에서 5월, 5월에서 7월 등 분기별로 교육 계획을 세우는 초등학교들은 5월의 2기 수업 때부터 방과 후 영어를 가르칠 거로 보입니다. 방과 후 1, 2학년 영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교육비 절감 효과나 그리고 영어를 과도하게 그 학습 위주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문화로서 또 대화로서 놀이로서 영어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몰입 교육, 과도한 시간 편성은 지양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지침을 정해 학년에 맞게 놀이학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된 뒤 여론 반발 때문에 지난해에서야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학부모 불만이 커지자 이번에 재개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안은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경우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2025년까지 계속 허용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7년 연속 흑자 끝에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면 현재 20조 원이 넘는 누적 준비금이 202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와 정부 지원 등을 합쳐 62조 1,2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9% 넘게 증가한 요양급여비 등으로 인해 62조 3천억 원 지출돼 단기 수지가 1,800억 원가량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적자는 예고됐습니다. 올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공고히 하고 2단계 개편에 대비하여 부가제도 개선위원회 지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현재 20조 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이 7년 뒤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재정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됐고 2022년에는 누적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의 적립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더 많이 걷거나 세금으로 메꾸는 국고지원금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예산 정보를 토대로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감사원 점검 결과 청와대 업무 추진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와대가 휴일과 심야에 집행한 2,400여 건의 업무 추진비를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업무 추진비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거나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됐고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증빙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는 없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심야 휴일 사용은 감사 범위와 동일하여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나 사적 사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점에서 집행된 80여 건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 유흥 주점이 아니라 기타 주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심재철 의원의 주장대로 청와대가 최저가 메뉴가 9만 원인 일식집을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에서 집행된 998건 9천여만 원도 기념품과 식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적합하게 사용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증빙 서류가 허술한 사안 등 4건을 적발해 청와대의 주의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청와대를 포함해 11개 정부 기관이 휴일과 심야 시간에 사용한 19,000여 건이 대상이었고 이 가운데 9% 정도인 1,700여 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국장급 간부가 업무 추진비 25만 원을 심야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사례 등 3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언니랑 사는 거야 이제? 꽃띠야 내 꽃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비누기가 있어. 연기. 죄송합니다. 언니한테 말 듣기 싫다는 뜻이네. 쉬우기 싫어. 왜 안 할게요? 왜 안 하겠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걸? 왜 할게요? 괜찮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지. 하나, 둘, 셋. 물거품이 아니야. 네, 장애에 대한 편견 또 선입견에 맞서서 과감하게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이 발달 장애를 가진 친동생과의 동거 이야기를 다룬 영화 어른이 되면을 연출한 장혜영 감독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다른 언론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간 다음에 어떤 분일까 궁금했었는데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영화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하기 전에 축하받을 일이 먼저 있으셨더라고요. 네. 상 이름이 젊은 지도자상. 네. 네, 어떤 상인가요? 의미를 좀 먼저 소개해 주세요. 쑥스러우시겠지만. 네. 네, 자기가 받는 상을 설명하는 거 확실히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한데요. 그 한국 YWCA에서 주시는 상이고요. 그 2003년에 만들어져서 여성의 권리 확립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하셨었던 고 박에스더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을 기리면서 만들어진 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왜 받으신 것 같으세요? 어떤 의미의 상으로 받으신 것 같으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기사 난 거를 저도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여성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그런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는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라고는 생각하는데 잘한 게 있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뜻에서 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앞으로 또 젊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장혜영 감독님의
앞으로의 모습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 그 장 감독님 뒤로 이제 그 동생분과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역시? 아, 그쵸. 아까 나왔던 장면일까요? 우리 감독님 원샷을 한번 주실래요? 뒤에. 뒤편에 있는. 네, 맞아요. 네네. 어릴 때 사진. 어릴 때 사진. 몇 살 때 사진인가요? 저게 어렸을 때 서너 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동생과의 이제 이야기를 사실 영화 얘기를 먼저 해야 가족 얘기로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영화인지 직접 좀 지금은 이제 2018년 12월에 개봉을 했고 내린 영화입니다만은 워낙 의미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저의 1살 어린 여동생인데 이제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의 동생이 이제 바로 그 이후로 어렸을 때 13살 때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로 보내졌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0이 넘도록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 시설에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동생을 꼬셔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사회에서 저희 둘이 같이 살기 시작했고 그 첫 같이 살기 시작한 6개월간의 좌충우돌 생존기를 이제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이 어른이 되면이라는 작품. 영화는 지난해 말에 개봉이 됐고 촬영한 시점은 그 지난해. 네, 그렇죠. 되어 있는 건가요? 2017년 6월에 이제 동생이 시설 밖으로, 그러니까 탈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탈시설을 했고 이제 그때부터 촬영을 해서 반년간 찍은 작품이에요. 네, 탈시설, 시설 밖으로 나왔다 이런 건데 나오는 과정에서 동생을 설득해야 했나요? 아니면 언니가 나가자고 하니까 바로 좀 따라 나왔던 건가요? 확실히 좀 오랜 준비가 필요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로 보내진 게 전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었고 영문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른 가족들의 판단으로 전혀 이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게 됐었던 삶을 생각할 때 갑자기 이제 아무리 언니라고 해도 나와서 같이 살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와서 산다는 거를 충분히 상상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경험을 함께 하는 시간을 약 1년여 정도 시설에 이제 살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좀 계획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제는 같이 살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설에서 동생을 데리고 나와야겠다고 생각이 든 가장 큰 계기는 어떤 계기였나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동생의 시설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이 시설로 가게 될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거는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시설에서 더 전문적으로 동생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일반적인 생각도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그 편이 동생에겐 더 행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성인이 됐었을 때 몇 년 전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시설 안에서 많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내부에서 있었던 어떤 상습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양심 선언을 하시는 거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었던 것 같은 돌봄이 전문적인 보호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는 뭐를 해도 그게 다 보호로 포장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되었고 그거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도 공론화 자체를 꺼리는 이제 보호자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단순한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서 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영화를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도 찍은 이유도 있다고 들었어요. 6개월이 좀 중요한 이유. 그렇죠. 이제 같이 이제 동생하고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와서 살 준비를 하고 이제 어떠한 공적인 지원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는데 사실상의 단 1시간의 공적 지원도 이제 동생이 시설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생겨났지만 이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제가 이제 동생을 위해서 눈여겨봤었던 어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제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자체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제 동생은 경기도에 있는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사를 온다고 하더라도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그냥 또다시 가정에 방치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저같이 절박한 사람도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선택을 하면 이제 제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 6개월이 필요하다면 좋아. 그 6개월을 한번 좌충우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찍어서 알려서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네. 어떤 것을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얘기하는 방향으로 네,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 그럼 했죠. 계속해서 그 6개월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네. 6개월의 현실 중에 가장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던 점.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던 점은 동생하고 같이 살아가는 건 사실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네. 오히려 같이 살아가는 것을 예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사회적인 편견들에 부딪힐 때가 사실은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었죠. 좀 구체적으로 어떤 편견들에 대한 얘기 좀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생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를 저의 희생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언니가 불쌍한 동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되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하고 같이 살기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었던 어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간의 존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가 저는 모두에게 보장된다고 배웠는데 네. 사실 제가 동생의 삶과 저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권리는 장애가 없는 저에게만 지켜지는 것이었지 제 동생에게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권리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냥 장애가 없이 태어났다는 운에 불과해서 얻은 무언가였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되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약속에 위배되는 거고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절대 불쌍한 동생을 구제하겠다 이제 이런 종류의 희생 정신을 발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평범한 자매 생활로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가족의 어떤 눈물겨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을 다시 평등의 관점으로 돌려놓기 위한 어떤 시민으로서의 작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좀 오히려 힘들었던 네, 것 그래도 같아요. 아무리 혈연이지만 떨어져 지낸 시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동생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점이 가장 달랐나요? 같이 살아보니까. 동생에 대해서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동생에 대해서 저는 동생한테 장애가 있다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굉장히 사소한 것들에서 사실은 그 사람을 안다고 느끼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전 제 동생한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마치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네,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고 나서 개봉되고 나서 동생분의 어떤 후기, 소감도 궁금하고 또 장애인 가족분들 어떤 그런 후기들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다른 장애 가족분들로부터는 되게 작품에 대해서는 손수건을 준비해서 극장에 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를 알게 됐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장애인이 나오는 영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어떤 뭐랄까 극복의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눈물겨운 희생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겪는 일상의 이야기들 이지만 사실 그런 장애인의 일상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였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원하는 게 사실은 또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명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동생 또한 굉장히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통해서. 작업에 대해서? 네. 어떤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자기 자신의
이 누군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작업이 상당히 즐겁게 진행이 됐었던 게 이제 동생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자매로서 동생과 계속 살아나가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누구보다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사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지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혜택, 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사실 저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이 밖에 좀 어떤 점들을 좀 가장 피부에 와닿게 바뀌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정책에서도 면면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장애인 복지 정책의 단위가 그 장애 당사자 개인이 중심인 게 아니라 가구 단위로 엮이거나 세대 단위로 엮이는 부분에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원을 해도 그 장애 당사자에게 바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 당사자는 이제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너무나 어렵고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가족이 돈을 벌고 있다거나 직업이 있다거나 이제 혹은 가족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복지 당사자의 어떤 그런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고 제 동생만 하더라도 제가 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발 가족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장애인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여겨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도 또 시설이 필요한 분들께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그래도 이해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을 저희 곁에서 봤었고 이제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되게 어떤 활동가가 저한테 이제 해준 얘기가 있는데 생각을 시설에서 출발하면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생각을 시설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삶에서 시작한다면 시설은 절대로 어떤 좋은 삶을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없죠.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이라면 분명히 지역사회 안에서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격리가 너무나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지켜야 되는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감독님 뒤로 저 문구 중에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 여기에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동생과의 어떤 중년, 동생과의 노년 이런 걸 좀 담은 메시지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인가요? 네. 잘 봐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꿈꾸는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주 대단하게 특별한 삶이라기보다는 무사히 평범하게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그 노년을 또 노년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현실에서 저와 제 동생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하루하루를 무사히 잘 살아내서 평범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불안을 드러낸다고 하는 건 사실은 그거를 돌파하고 싶다는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제가 만든 노래에 들어간 노랫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랫말을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게 또 뭔가를 변화시켜가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만들었습니다. 네, 젊은 여성 지도자 상도 받으셨고 또 앞으로 어떤 영화에서의 어떤 활동도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도 관련된 영화를 좀 계획하고 계신 건지 그 감독님 머릿속에 어떤 구상이 있는지 끝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장애에 관련된 영화이기는 하지만 저는 딱히 장애에 관한 영화를 찍었다고 사실은 이걸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지금 이 2019년의 현실에서 무엇이 좋은 삶일까? 무엇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한 이제 대답을 찾아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영화를 찍으려고 영화를 찍었다기보다는 살려고 영화를 찍은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고 문제 당사자로서 살고 싶어서 이야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생분과 무사히 할머니가 되시기를 다 함께 다 함께 할머니가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 장혜영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거침없이 오르던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꼭 반년이 지났습니다. 대출 규제와 종부세 강화 등 강력 처방으로 집값은 일단 잡았지만 이 문제는 시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길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입니다.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공원 조성 등 개발 호재로 지난해 가을까지 3년여 동안 집값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전용 면적 99제곱미터짜리 호가가 여전히 18억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 거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넉 달 동안 매매 거래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분들은 용산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은 가격 조정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인들은 집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가격은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빠른 속도로 줄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심리, 이른바 매매 수급 지수도 6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이면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봄철 성수기가 왔지만 주택 소비자뿐만 아니라 주택 사업자의 기대감도 낮은 상황.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건설사들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이번 달 주택 사업 경기 실사 지수는 전달보다도 떨어졌습니다. 봄 이사철 계절적 성수기를 앞두고 있지만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이사철 성수기 느낌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대책과 그리고 공급량에 따라서 지역별 양극화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와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뒤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종부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은 거침없이 실조하던 집값 고공행진을 일단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절벽이 지속하는 등 꽉 막힌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요가 많은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하락을 해 실수요자들이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내일 예정가가 발표되고 다음 달 확정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투기 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급 측면에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 물량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처럼 정부는 이딴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월간 아파트 값은 9.13 대책 발표 이후 4개월 동안 0.89%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직전 4개월 동안 3.25%, 직전 1년 동안 9.18% 오른 것과 비교하면 아직 하락폭이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세보다 수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거래된 곳은 대부분 강남 재건축 등 투자 수요가 몰렸던 곳입니다. 반면 지은 지 10년 내외의 일반 아파트는 실수요가 많다 보니 급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가격 낙폭도 크지 않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수 대기자들이 실제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재건축 단지나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매매 가격이 하락했고 일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크지 않은 데다 오히려 뒤늦게 오르면서 9.13 대책 이후 고점을 형성한 곳도 있습니다. 상승기 때 급등세를 보인 것에 비해 하락장에서는 완만한 하락 곡선을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아파트 공시가격 확정이 시장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인 오는 6월 1일 전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이 높아져 보유세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다만 집주인들이 증여나 임대사업 등록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규제 지역 내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매수자들이 돈 빌리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표지판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한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 등 여러 정보가 담겨 있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판의 글자 크기를 기존보다 2cm가량 키우고 들쭉날쭉한 영어 표기 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면허 소지자 가운데 고령 운전자 비율은 9.4%.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해 도로 표지판의 글씨 크기가 확대됩니다. 지명을 알려주는 글자 크기가 현재 22cm에서 24cm로 2cm 커집니다. 고령 운전자 증가와 저시력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표지판의 여백을 조정하는 겁니다. 최단 시간 내에 그 도로 표지를 최대한 그 많은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운전자분들의 안전성 제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 역사유적지구나 안동 하회마을,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내 정보도 고속도로 표지판에 담깁니다. 현재는 한 표지판에 관광지와 지명이 같이 표기돼 있어 눈에 확 띄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 고속도로 출구 전방 1.5km 지점에 디자인을 가미한 픽토그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지명에도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문 표기 기준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표지판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오는 하반기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국 문학계의 거장 황성혁 소설가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에 올랐습니다. 맨 부커상 선정위원회는 오늘 홈페이지에서 황석영 작가를 포함한 후보 13명을 발표했는데 황 작가는 2015년 발표한 소설 해질 무렵으로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이 소설을 영어로 옮긴 번역가 김소라 씨도 함께 후보에 올랐습니다. 맨 부커상 한국인 후보는 지난 2016년, 2018년 한강 작가 이후 두 번째입니다. 황석영 작가의 해질 무렵은 성공한 60대 건축가와 젊은 연극인을 주인공으로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른 작품입니다.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 욕설을 내뱉은 김종부 경남FC 감독이 한국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김 감독이 심판을 향해 욕설을 한 점이 인정돼 모레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 9일 인천과의 K리그 2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인천이 넣은 선제골이 옵사이드였지만 심판이 비디오 판독도 없이 넘어갔다면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김 감독은 상벌위 결정에 따라 출장 정지나 벌금, 경고 등 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LG가 키움을 누르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LG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 경기에서 새 외국인 타자 토미 조셉이 투런 홈런을 쳐내는 등 장단 15안타를 몰아쳐 키움을 8대4로 이겼습니다. NC도 롯데를 5대0으로 완파하고 1패 뒤 1승을 기록했고 삼성과 한화는 이틀 연속 KT와 두산을 눌렀습니다. 기아와 SK는 3대3으로 비겼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수석 대변인 얘기 듣지 않게 해달라.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이후 전국은 급냉했고 3월 국회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당이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데 이어서 태극기 부대가 써준 연설문이란 비판으로 대응을 했고 여기에 한국당도 좌파 독재 정권의 폭거라는 거친 비판과 함께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 안에서조차 공멸의 정치, 또 구태 정치 그 자체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원을 한 늑장 국회. 여야 지도부가 서로를 이렇게 맞제소한 것도 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또 어떤 기록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낮겠고요.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고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0도로 예년 수준에 다가서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은 양호하겠지만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하니까요.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청주와 대전도 영하 2도, 울산은 1도, 부산은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0도, 청주와 대전은 12도, 부산은 13도, 광주는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